몇 달 남지는 않았지만요.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부령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생각보다 특히 이제 관심도가 높았던 시장이 청약시장하고 분양권 시장이었잖아요. 네. 관심도가 좀 빠르게 위축되는 듯한 느낌이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고분양가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미분양이 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은 몰려다니는 성향이 있어서 좀 전에 분양이 잘 됐다라고 몰려가서 청약 경쟁률을 되게 높였잖아요. 맞아. 반대 상황이 되면 또 뭉쳐서 아무도 청약을 안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올 하반기는 청약 시장과 분양권 시장, 특히 이제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 이 고분양가가 먹힐 것이냐 안 먹힐 거냐가 되게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조금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시장인 것 같다.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어쨌든 조금씩 그 주춤주춤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세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올 상반기 이제 지금이 이제 11월이죠. 네. 10월 말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올 1월부터 9월까지요. 착공이 다 줄었어요. 무조건 줄었어요. 쉬지 않고 줄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3년 후에 그 물량이 입주 물량으로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는, 올해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러지 않아도 물량이 적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상황이 좀 더 최소한 2026년과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실해졌다. 그러네요. 착공 물량 자체가 줄었다는 1월부터 9월까지 네.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집값 상승이거나 전세 가격 상승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다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포인트에 놓고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제가 오늘 얘기 가운데 거의 모든 얘기가 전세 가격 상승을 조금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바로 이러한 현재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22년도에 29.4만이었는데 23년 12.6만이면 몇 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숫자가 떨어지네요. 그렇죠. 지금 그 정도로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됐고 건설사가 위기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 물건들을 일반적인 3년 후에 입주 물량으로 봤었을 때는 이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그전에는 보통 한 30만 정도 기준으로 네. 봤는데 그 이하로 훨씬 더 떨어졌다? 그럼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또 이것을 보면서 제가 아까 3년이라고 얘기하면 네. 초보자분들은 3년? 아휴 언제? 라고 생각하는데, 이 3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요, 사고 난 다음에 내가 파는 시점까지 생각을 해서 3년을 봐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일반 과세 뭐 받고 뭐 이러려면은 뭐 한 2년은 보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표현을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년에 뭐하고 사고 뭐 그거 팔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착공 물량의 감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시장 방향을 체크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매달 말에 나와요. 이 자료가 국토교통부에 보면은 몇 월 누계 해가지고 매월 말 나오거든요. 네. 이 발표하는 자료들을 뭐 자주 볼 필요는 없고 가끔 보게 되면서 이미 지금 2023년에는 착공 물량이 줄었다. 그럼 2024년도에도 그 착공 물량 계속 줄어들고 있는지를 본다면 더 방향성이 명확해지겠죠. 2024년에 그 추이까지 같이 한번 지켜본다면 우리가 3년 후, 아까 지금 3년 후를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것까지 같이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허가 물량이나 중국 물량, 보통 착공 물량 3개를 얘기하는데 착공 물량을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면 실제 착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나올 물량이거든요. 실제로 착공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보는 게 착공 물량이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동산 시장이 지금 2023년 하반기 네. 그리고 2024년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하락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상승장은 아니다. 그동안 10년씩 올랐으면 네. 이거를 반등하는 장까지도 상승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위축되는 장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 위축장에 맞는 방법으로 이제는 내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들을 응용할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이제는. 그러면 우리 부령님께서 예전에 그 책에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부동산 시장에 7단계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이 큰 흐름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흘러가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 시기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현재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쇠퇴기와 침체기라고 하는 상황이 같이 섞여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만 알고 있는 엄청나게 올랐던 급등장, 그 장은 이미 여러분들이 2021년에 봤단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그 다음 장은 이 쇠퇴기냐 침체기냐인데 이 쇠퇴기냐 침체기냐가 뭐 2024년 1월 7일부터 올 거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쇠퇴기와 침체기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상황이 안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쨌든 쇠퇴기와 침체기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한다면 네. 예전에는 쇠퇴기와 침체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는 있어요. 시장 상황이 대외적인 환경이 나쁘다고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괜찮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침체기, 쇠퇴기 접어드는 건 맞아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예전처럼 오래 갈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도 딴 때보다도 더 유심히 왜냐면 이런 장 오면 또 이제 돈 벌 수 있는 또 투자의 시장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회가 또 네, 그러니까 계속 저도 이제 눈여겨보고 있죠. 왜냐면 부령님께서는 지난 한 20년간 시장의 흐름을 보셨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지켜봐 오셨으면 요 시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갈 거야 라는 그 결론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훨씬 더 그보다 빠르게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류한 이 사이클이요. 뭔가 1 뒤에는 2가 오고 3, 4 이렇게 사이클이 순서대로 오나요? 아니면 어떤 시장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나요? 이 순서는요. 네.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학교 다닐 때 오지선다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침체기는 뭐 회복준비기는 뭐 그다음에 쇠퇴기는 뭐 이렇게 외우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갖다 올릴 때 당시에 나왔던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것들을 축약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공급이에요. 공급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그냥 거의 비슷하게 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아까 막 예를 들어 침체기다. 그럼 침체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집 안 살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사들 집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질 거고 공급이 부족해지면 전세 가격이 상승할 거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저 위에 계신 나라님께서 보실 때 우리 서민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전세 가격을 뭐 해줄 수 있도록 전세 대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사게끔 또 유도하겠죠. 그럼 또 집을 산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면 그것들을 봤던 사람들이 덤벼들면서 또다시 막 불타오르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그것들을 본 건설사들은 물 들어올 때 노져오면서 돈 벌어야지 라고 하면서 공급을 늘릴 거고 네. 그럼 공급 감소해서 차근차근 공급 증가로 나가잖아요. 그 공급 증가가 나갔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또 반대로 가는 게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건설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분양을 하면서 고분양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오면서 수익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고 있는 그렇죠. 중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미분양이 나고 또 사람들은 심리가 확 죽고 침체기도 예, 그러면 또 공급 줄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의 근간은 공급이라고 봐야 되고 이 공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과정에서 표현한 것들을 제가 7단계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침체기는 얼마나 갈까요? 지금은 언젠가요? 다 의미 없는 소리인 것 같다. 그러면 부령님 진짜 이 사이클 하나하나를 우리가 침체기는 이런 시장이야 상승기는 이런 시장이 요거를 짤막짤막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시면 저희가 알아두기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네. 쇠퇴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쇠퇴기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심리가 아리까리한 혼돈 상황이 오는 그게 보통 쇠퇴기예요. 혼돈의 시장이 쇠퇴기예요. 왜냐하면 네. 계속 오를 것 같이 생각했던 것들이 이것 봐라 아니네 나 투자해야 돼 나 이제 막 들어왔는데 마음은 조급하고 대체적으로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쇠퇴기인 건데 네. 이 쇠퇴기하고 침체기가 사실 딱 구분할 수 없는 게 그러면서 공급은 줄어요. 자연스럽게. 네, 공급 줄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저는 쇠퇴기랑 침체기를 약간 좀 같이 뭉쳐서 보통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이 시기는 무엇을 해도 돈을 번다라고 하는 시장보다는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 가격 상승을 이용한 갭 투자의 준비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회복 준비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회복 준비기 때는 이미 갭 투자는 전성시에 접어들죠.
왜냐면 전세가율이 아까 세태기 침체기 때 뭐 예전에는 서울이 몇 %였다 뭐 이랬잖아요. 네. 뭐 40% 정도였다. 네. 그게 60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오면서 사람들이 덤벼들게 되고 그러면서는 나중에는 전세 가격의 상승은요. 정부 입장에서 바라보면은요. 이거 큰일 날 상황인 거예요. 서민들이 전세 때문에 고생을 해? 그러면 이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공급은 3년 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주는 현상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빌라 사실래요? 오피스텔 사실래요? 이러면서 비주택을 풀어주고 네. 근데 지금 비주택 풀어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게 하다 안 되면 나중에는 제발 좀 집을 사라. 대출 해줄게. 그 다음에 그동안 미워했던 다주택자 니네들 어딨니? 일로 와라. 사지 않으련. 이렇게 되는 게 네. 회복기가 되는 거죠. 그 안에 모든 정책들이 숨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회복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리면 또 상승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럼 상승기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그 아파트 가격이 조금 급등하는 시기 어떤 걸로 조금 우리가 파악하면 좋을까요? 이게 아파트가 급등한다는 건 나의 바람일 뿐 급등한다는 걸 못 느껴요. 관심이 없어서. 상승장인데도 못 느껴요. 제가 느끼는 상승장은 2014년도 후반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들이 상승장이다라고 느꼈던 거는 거의 2019년도예요. 한참 지난 후네요. 한참 지난 후였고 조금 빠른 사람들 뭐 서울 아파트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이게 한 2018년 정도? 그러니까 좀 많이 관심도가 떨어진 분들은 이렇게 늦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심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외곽지로 점점점 번져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상승기와 확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부령님 이 상승기랑 확산기를 저희 월급쟁이들도 알고 싶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뒤에 탑승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럼 이 신호를 조금 저희 일반인들은 어떻게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관심을 계속 두고 보면서. 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공부하기 싫으실 것 같은데. 공부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상승기, 확산기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또 시점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상승기 때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은요. 신축의 선호 현상이에요. 신축 선호 현상. 왜 그러냐면 집을 사라라고 했잖아요. 네. 정부가 집을 사라고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지난장에 그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였던 것처럼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집 살 수 있는 손도 있고 그랬을 때 과연 구축 사시겠어요? 신축 사시겠어요? 그렇죠? 네. 당연히 신축 사시죠. 네. 그러니까 신축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의 가장 첫 번째는 중심지의 신축부터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청약시장이나 분양권 시장, 네. 그 다음에 신축, 이 중심지에 그리고 이것들이 중심지보다는 조금 덜한 동네로 번져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네, 본격적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그리고 그것들이 돈을 벌고 싶은데 벌써 늦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의 중심지도 못 가고 서울의 부심지도 못 가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서 수도권으로 번져나가는 현상이 확산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수도권까지 갔을 때는 이미 이제 확산기에 접어든 시점이네요. 그래서 제가 상승장 초중반에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돈이 없으시면은요. 수도권의 좋은 지역에 먼저 들어가서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이 얘기했는데 그때 그분들은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왜? 그때 서울의 신축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영끌하고 싶어하는 거길 가고 싶으니까. 가고 싶으니까 라고 했었거든요.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영끌해서 가고 싶을 때 나중에 문제 생긴 거는 급등기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상승기, 확산기가 지나고 나서 드디어 도래하는 게 바로 급등기란 말이죠. 이제 급등기는 아주 간단해요. 세상이 돌아버려 있는 상황이죠. 지난 한 2, 3년 전 그런 느낌일까요? 네, 그렇죠. 마침 그 급등장이 오기 직전에 제가 그 부동산 상승신호, 하락신호 책이 나왔던 21년도에 출간됐어요. 네, 나왔던 네, 그땐 맞아요. 책인데 그때 쓰면서도 제가 그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장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동안 쳐다보지 못했던 곳조차 사람들이 몰려가면 그건 급등장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우리들이 평상시에 아파트를 쳐다봤냐고요. 아파트만 쳐다봤잖아요. 맞아요. 네. 누구나 다. 아파트도 공식 명칭은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짝퉁인 거거든요. 쉽게 네, 말하면. 네. 뭐 좋기는 하지만 짝퉁처럼 그렇게 붙여놓고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아파트들이 또 조금 오른다 싶으니까 뭐 투자할 거 없나라는 거 찾다가 이제는 대체 시장, 주택 시장이 아닌 네. 아파트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뭐 지산이나 맞아요. 생수기나 네. 심지어는 돈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정부 정책을 이용해서 지방의 공시지가 1억 미만. 근데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분명히 했던 얘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1억 미만 싸다는 얘기인데 싸도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안 갔으니까 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가격이 오른다?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게 왜 그랬느냐? 풍선 효과가 나타나니까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하니까 이제 안 오른 게 이거밖에 없다. 이제 와서 조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급등기관에서 가장 위험한 장이에요. 지금 이렇게 쭉 상황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과거의 모습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느 장에 설지를 시즌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맞닥뜨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에 우리가 서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00% 흔들려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중요한 거는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라도 저쪽이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대체 시장이거든요. 근데 저라고 주변에서 막 돈 벌고 있으면 저도 사람인데 네.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법인데 그렇죠. 배가 안 아플 리가 없거든요. 네. 아, 이게 가볼까? 저도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태에서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천천히 갈래? 아니면 삐끗할래? 항상 맨날 그 고민을 하거든요. 항상 매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적게 먹더라도 안정적인 투자로 가야 된다. 약간 이 생각을 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움직임을 볼 때 진짜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선도자들이 먼저 움직여요. 선도자들은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먼저 갔으니까 네. 실패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움직이는 애들을 보게 되면 눈치 빠르고 똑똑한 애들이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눈치 빠르고 그리고 머리 나쁜 애들이 그 다음에 움직이고 네. 보통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게 움직이는데 나중에 항상 문제되는 거는 머리도 나쁜데 몸도 느린 애들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항상 이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눈치는 빠르고 머리는 나쁜 놈까지만 가자. 약간 이주의예요. 네. 그 뒤에는 아예 돈을 남들이 벌어도 나는 뭐 내가 못 갔으니까 난 안 간다. 네. 왜냐면 그게 꺾일 수 있으니까. 그쵸. 약간 좀 그런 방식으로 아예 생각을 딱 저는 이제 나름대로의 투자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준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선도자들을 네.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그래도 내가 2등, 3등이라도 어떻게 보면 같이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움직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선도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네. 아마 지금 제가 오늘 얘기했던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제 책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일단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움직이는데 아 맞아. 그때 이분들이 움직이는 게 논리에 이렇게 맞겠구나. 이렇게 해서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사실 그래서 추격 매수하는 것을 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항상 공부 안 하다가 추격 매수를 제일 마지막에서 문제인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매번 똑같은 방법은 없는 것 같지만 100% 흔들리니까 안 흔들리려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원래 이런 거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많은 책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장 사이클에 있었을 때 따라서 꾸준히 지켜보고 있으면 따라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과열된다? 그러면 안 들어가면 돼요. 뭐 이렇게 지금 매도 물량이 치솟고 주인들이 팔려고 하는 상황인 건가요? 최근에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항상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직전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직전에 무엇을 경험했냐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금리의 급등, 금리의 인상과 같은 그러니까 뒤통수를 땅 하고 때려주고 생각을 바꾸게 했던 그런 현상들이 바로 작년, 재작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직전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내가 샀던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8억이었는데 네. 지금 12억이다. 그럼 이거 팔면 뭐 세금 내더라도 이거 내 통장에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러면 수익을 실현시키자라고 하는 즉 실수요자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수요자들보다는 네.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목적이 되게 강해진 시기다 보니까 매물이 증가되는 시기가 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동안 많이 샀다가 놀래서 이제는 이 수익을 내 통장으로 확실하게 확정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건들을 내놓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많은 그 매도 물량 중에 대부분은 투자자라고 좀 보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투자자가 더 많고요. 실수요자들 중에서 저도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새가슴, 보통 새가슴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사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실수요자라도 이 정도 됐으니까 난 전세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약간 좀 나름대로 머리는 굴리는데 그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의 과거 한 뭐 수십 년간의 흐름을 보지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투자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수요자들도 일부는 있을 거다. 제 주변에도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이제 팔고 전세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건 아닌데 라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하락에는 투자자가 제일 많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인들 실수가 좀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조금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현명한 해석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한편으로 지금 매도 물량은 엄청 많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많아요. 네. 근데 사는 사람은 또 너무 적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거래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누구는 낮추기 싫고 누구는 뭐 낮추면 그나마 좀 고민해 보겠는데 낮춰서 나오지 않으니까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거래가 만들어질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데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앞으로 시장 상황이 뭐 하락이다 네. 아니면 보합이다 상승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방향을 잡게 만들 거예요. 근데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언급을 한다면 직전에 워낙 많이 올랐고 이제 팔려는 사람들이 살려는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은 시장이 아닐까. 그러면은 상승을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보합 내지 조금 조정을 받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에 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네. 또 고금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금리와도 그렇죠. 연관이 깊은데요. 고금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기가 힘들고요. 이자가 부담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속 나가는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우니까 또 내놓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앞으로도 지금 현재 매물에서 계속 좀 쌓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금리가 제가 볼 땐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금리라고 하는 것들은 시장이 불황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지난 몇 개월, 한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급격한 금리 인사를 겪고 힘들지만 견디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건 우리 입장이고요. 이 금리를 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걱정하는 거는 시장의 불황이에요. 이 시장 불황이라고 한다면 올린다고 하더라도 약간 엄포 좀 놓고 니네들 함부로 투자하지 마. 엄포 좀 놓다가 한 번 정도 미국 사례 좀 보면서 한 번 정도 올리는 정도 한두 번 하고 금리가 더 올라갔으니까 시장 더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럼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요. 작년 초만 하더라도 금리 걱정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올 초만 하더라도 금리 걱정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금리 걱정은 조금 뒤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제가 네. 뭐 저는 대출을 많이 받고 있지 않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2년 전에 70몇만 원인가를 그 이자를 냈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100몇만 원을 내죠. 그럼요. 네, 100몇만 원 네. 내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는 건데 이 정도가 문제되면 이거는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결국 이건 경제 불황이에요. 불황이죠.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금리의 추세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매물이 쌓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금리 때문에 쌓인다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또는 일부 사람들은 물건을 빨리 매도를 하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매물이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긴 할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예전에 실제로 그랬던 상황이 있었는데 매물을 내놨던 사람들이 매물을 안 팔리잖아요. 네. 그 시점에 무슨 행동을 결국에 취했는 줄 아세요? 매물이 안 나간다는 얘기는 시장의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집을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집에선 거주해야 되잖아요. 네. 전세 가격이 움직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네? 그러면 매물 내놓던 것들을 빼서 다시 전세로 내놓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매물이 무조건 늘어난다고 보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매물이 조금 당분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나중엔 또 빠질 거예요. 전세로. 네, 전세로 바꾸든, 다시 전환하는 사람들이 전환하든.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지난 한 20년간의 시장 흐름을 보셨을 때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쨌든 2009년 모습하고 비슷한 거는 그렇죠. 사실인 것 같고요. 네. 2009년 모습들을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 때문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고 그해 말에 정부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라고 해서 규제 완화책을 내보였고 그리고 2009년 초에 거봐 부동산은 살아나는 거야 불패야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2009년 초에 급등을 해요. 그러면서 강남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선호했던 지역이 버블세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맞아요. 버블세븐 그 다음에 노도강 이쪽으로 번져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깜짝 놀래서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막 되게 많이 그때도 이전 장에서 워낙 많이 샀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부채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대출 규제다라고 해서 그때 DTI 규제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재밌는 거는 그 시점부터 전세 가격 상승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세 가격 상승이 표면화되지 않고 오히려 상반기에는 역전세란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저의 유튜브나 다른 쪽에서도 워낙 많은 분들이 유전세랑 때문에 걱정하니까 역전세랑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그 당시 얘기했던 것도 과거 2009년에 그 상황을 봤었을 때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보니까 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분위기가 또 그렇게 나타나고 있군요. 그러면 우리 부룡님께서는 지난 한 20년간 투자 시장에 있으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게 괜찮을지, 예전에 그 시장 2008년, 2009년 그때 부룡님께서는 또 어떤 투자를 또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쉬었어요. 아, 그때는요? 네.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보다 더 그가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떨어질 때잖아요. 떨어질 때 보니까 사실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두려웠으니까 그때 제가 읽었던, 그래서 지금 제가 되게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그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베낀 거예요. 어떤 분의, 그 당시에 나왔던 어떤 분의 글 속에서 그걸 보는데 그게 되게 느낌이 왔던 게 그래,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나는 빨리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런 상황은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가 신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닌데 이것에 맞춰서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쉬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대신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켜보자. 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저는 초반부에는 2009년, 10년 이때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쉬었던 것 같아요. 일단 바라보자. 네, 문제는 그때도 저한테 또 한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쉬지 않으셔가지고 그때 또 새로운 유행 상품이 만들어지고 또 그 당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 당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투자처에 들어가거나 상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상황을 지켜보지 못하고 간과해서 남들이 돈 버는 걸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을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저는 그때 분명히 쉬었던 건 맞고 지금 현재까지 유행했던 이 투자를 볼 때는 조금 잠시 쉬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거는 맞다. 그런데 항상 풍선 효과처럼 다른 것에 튀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시에는 오피스텔이 엄청 올랐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세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바로 직전에 상승장이 꺾일 때 무렵에 마지막에는 아파텔이나 이런 것들 대체 상품이 유행했거든요. 대체 상품들. 얼마 전처럼 똑같이 유행하다 보니까 오피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지고요. 전세 가격은 올라가니까 그때 갭이 붙어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또 누군가는 그거를 기회라고 여기고 투자를 해서 상승장에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던 몇 억 벌었던 이런 거랑은 좀 차원이 틀리지만 얼마 정도라도 돈을 버는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게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기는 했지만 쉬어도 쉬는 게 아니구나. 투자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투자는 절대 한 상품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때 침체장 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부룡님께서 지금 2023년의 현 상황이 2009년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떤 특정 부분들이 좀 비슷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투자를 잠시 쉬신 우리 부룡님도 있었지만은 투자를 멈추지 않으셨던 분들은 대체제를 또 찾아서 투자를 하셨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2023년 현 시점에도 나는 소액이지만 나는 그래도 좀 투자를 좀 하고 싶다. 아파트는 조금 엄두가 안 난다 하신다면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조금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분의 실력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는 저는 예전에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다. 그것을 근간에 깔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가진 거는 지식은 별로 없는데 마음은 조급하니까 일단은 빨리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저희들을 꼬드기는 수많은 현인들이 나타나요. 제가 현인이라고 했지만 현인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휙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투자를 쉬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딱 그 말씀만 기억하실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거에 맞는 실력 또는 공부, 그다음에 시장 상황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좀 더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해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와서 그때 뭐 오피스텔 투자가 어떤 거 투자를 못했다고 속상했던 기억은 나는데 네. 지금 와서는 하나도 후회를 하지 않아요. 지금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출연해서 얘기를 하고 설명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그렇죠. 이어졌잖아요. 네. 투자도 잘할 수 있겠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던 거니까 그렇죠. 저는 침체장이거나 혼동기거나 이때가 평상시에 안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진짜 공부하기 좋은 시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조급하니까 그냥 투자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이 좀 지속이 됐을 때 매물이 계속해서 쌓인다면 네. 이것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해요. 일단 전제가 결국 매물이 쌓인다는 건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바라고 원하는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근데 상승장이라는 게 끝났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시점에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사라져버려요. 여긴 이제 끝이구나. 네. 사라져버리면서 네. 다시 주식시장에 기웃거린다든지 뭐 요즘 같은 비트코인, 코인에 관심을 이렇게 되실 수가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재밌다라고 여기셨다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이제 다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결국 상승장이라서 매수하는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은 전세를 들어가서 살기 그렇죠. 때문에 전세가 상승하는 그 시장에 맞는 투자 방법들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고 나타나고 변형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책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갭 투자. 근데 그 갭 투자 시장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네. 그걸 보면 그게 몇 년도였는지를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과연 몇 명 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렇게 해야지 방법만 생각하시는데 그 투자 방법들의 기초가 만들어진 게 바로 2009년 이후의 모습에서 2013년도까지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는 또 다른 투자 상품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기법들이 바뀌는 시장인 것 같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투자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한테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서 지금 현재 좀 지루해하신다면 그것들을 좀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궁금해요. 네. 그럼 투자 패턴이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아니면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은 뭘 조금 유의 깊게 봤을 때 이런 투자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전세 가격 상승과 전세가율의 변화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내년에 뭐가 바뀐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전세가율의 상승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2009년부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2009년도에 서울의 전세가율이 40%가 안 됐어요. 서울 전체로 보면 좀 넘었나 네. 그랬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30몇이가 됐어요. 그러면 40몇이라고 했었으면 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갭 투자 시장이 맞을까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 갭 투자를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고 공급 부족이 점점 심화되는 시장이 만들어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세가율이 40%가 넘어가고 50%가 넘어가고 60%가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흔히 말하는 나라가 전세가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갭 투자라는 명칭이 네. 2015년도에 나온 명칭이거든요. 15년. 투자 패턴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세 가격의 상승을 보면서 지금 많은 분들, 특히 초보자분들과 젊은 분들은 저한테 100% 이렇게 질문해요. 뭐라고 하냐면 과연 전세 갭 투자의 시장이 만들어질까요?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네. 2009년, 10년이 그랬다니까요. 전세가율 자체가 정말 절대적인 숫자로 보더라도 갭 투자를 상상할 수가 없는 수치였는데도 그렇죠. 몇 년 이후에 그게 상황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갭 투자는요. 네. 뒤늦게 배운 갭 투자예요. 즉 2015년 이후에 갭 투자라는 것들을 많이들 아셨을 거거든요. 네. 그때는 이미 70, 80%가 전세가에 넘어간 시장이에요. 근데 그 책을 쓰신 분들은 그 전에 썼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50, 60 당시부터 그것들을 이용해서 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그런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전세가율이 70, 80%가 되면 그때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방에 가서 갭 투자할 거야. 이렇게 확정 짓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 진짜 맴매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 뭐 지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네. 예를 들어서 광역시라든지 뭐 인구 50만 이상 뭐 이런 데야 그럼 그나마 괜찮아요. 네. 그 정도라면 거기 자체에 유효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시장에 있어서의 처음은 어떤 누구도 70% 80% 투자한 시장이 아니라고요. 특히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미리 투자한 사람들이 나중에 70% 되고 80%가 되면서 돈을 또 회수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늘려갔던 시장이고요. 그리고 그 투자를 할 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전세를 살고 전세 갭 투자를 하려면 좋은 데 하고 싶어요? 나쁜 데 하고 싶어요? 당연히 상급질. 상급지를 하고 싶어 네, 하잖아요. 네. 그럼 또 그렇게 가격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그 좋은 입지에 전세를 들어갔던 사람들이 내가 더러워서 집 산다라고 또 집을 사러 또 상급지로 가요. 근데 지금 후보자들이 무슨 행동을 보이고 있느냐? 좀 이따가 전세가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면은 전세를 살려는 사람도 되게 안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게 이왕 전세 살 거면 좋은 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전세가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 좋은 입지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차익을 보는 갭 투자에 성공하는 투자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 책에 있는 내용의 본질을 그분이 그 당시에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들어갔고 거기가 입지가 좋은 곳이었고 나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게 먼저지 다 빼놓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울시 김포구 네, 이슈. 네.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건데. 글쎄 이게 가능하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쵸.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재밌는 거는 그게 김포이든 뭐 하남이든 간에 서울이 되는 순간 가격이 오르기는 할 거예요. 그쵸.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되게 웃긴 게 등본을 떴을 때 서울이냐 경기도냐를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격은 된다면야 뭐 당연히 그만큼의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김포뿐만이 아니라 하남, 고양, 부천, 광명, 과천, 구리까지도 너도 나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약간 큰 폭탄 같은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김포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되게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네.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던 곳이고 이 교통 문제 때문에 제가 투자를 경험했던 20여 년 동안 네. 이 김포라고 하는 동네의 이 교통 문제는 말도 못했어요. 골드라인 이런 거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뭐 힘들어 죽겠다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20년 전에 네. 김포에는 그 당시에 48번 국도일 거예요. 네. 그거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거기 눈 오면은요 2시간씩 걸렸어요. 그 정도로 교통이 최악이었었던 거거든요. 당연히 이것들이 해결된다고 한다면야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이게 서울이 되는 순간 김포 구가가 될 테니까 네.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옆이 강서구잖아요. 그렇죠. 강서구가 얼마인데 김포는 얼마야? 라고 하면서 네. 그 가격들을 강서구의 기준점을 놓고 이것들을 올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끌어올려지는 영향을 당연히 네. 받을 수밖에 네, 없겠죠.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서울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들 서울시에 편입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부동산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집값이죠. 네, 집값이라고 봐야 되고 사실 이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아마 댓글들이 수도 없이 달릴 거예요. 논쟁이 또 벌어질 수 있죠. 논쟁이 벌어질 네. 거라 이 부동산 쪽인 얘기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합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포 같은 경우는 좀 피해의식이 좀 있다고 전 봐요. 김포라고 하는 공내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 중에 하나가 교통망이에요. 교통망인데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98년인가 99년인가에 네. 당시 김포에 4호지구를 분양을 했었어요. 4호지구 분양할 때 그 분양 홈페이지, 그때는 홈페이지가 없었군요. 분양 신문 뭐 이런 거에 보면 밑에 뭐냐면 네. 그 당시 5호선 연장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90년대 후반에도요? 네,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거든요. 실화가 안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그게 지금 자그마한 김포 골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네. 걸로 연결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김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다시 합쳐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언가 서울의 인프라를 그들을 흡수하면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일 먼저 서울에서 올라가는 돈 강남이잖아요. 네. 뭐 그 다음에 생각하면 성동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네. 이런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대문구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노원구라든지 이렇게 보통 이제 지리적 입지상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김포를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해요. 처음에 김포 초입은 고촌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풍무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운양, 장기,
그 다음에 이제 구례. 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런 순서대로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서울에 인접한 순서대로네요. 그렇죠. 보면. 교통망이 없었을 때도 인접한 순서대로 상승이 시작이 된 것도 있고 오를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는 뭐 너무나 뻔한 소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오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오르긴 하겠지만 서울 근접 지역부터 퍼져나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할 거는 자명하다. 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서울의 집값을 얘기하면서 예전에도 서울의 집값이 엄청나게 비쌌다. 다들 서울을 선호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지난장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지난장에는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중대형 아파트의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넓은 집에 전원풍에 약간 좀 목가적인 느낌을 갖는 그런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초에 뭐가 유행했냐면 전원주택이 그때 유행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처음엔 그게 좋은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 출퇴근하기 되게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야 이럴 바엔 차라리 들어오는 게 낫겠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인프라가 훨씬 더 뛰어난 서울이라고 하는 곳을 다시 돌아보는 현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랬는데 고맙게도 그때 경기도나 이런 쪽 나가셨던 가장 큰 이유가 서울의 중심부가 강남 같은 곳들을 제외한 강남도 사실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우리 요즘에 뉴타운 재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동네였다 보니까 되게 살기가 불편했던 동네였던 거죠. 그러니까 나갔다가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얘네들 다 밀고 바꿔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프라도 좋고 입지도 좋은데 바꿔주고 있다. 이러니까 거의 뭐 뾰족하게 솟아있는 대표적인 동네가 서울이 돼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공감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번 장 들어서 제일 신기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다들 서울 하는데 네. 저는 지난장에 그걸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과 수도권을 나누기보다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서울과 수도권은 사실 공이 동일하다고 봐요. 입지와 인프라라는 것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네. 약간 문화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서울이 더 이상은 압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세운지구 뭐 이렇게 네. 가지고 지금 중심부 강북에 조금 더 오래되고 그런 것들 좀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많이 바뀔 것 같아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들어올 수 있는 시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쇠퇴 침체할 때 사람들이 관심도가 막 떨어졌을 때 그때 분양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분양을 받게 되면 사람들 관심 없죠? 관심을 없는 상태에서 나는 계약금 10%만 있으면 만들어지잖아요. 일단 찜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네. 예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침체에서 다시 이제 정부가 집 사라고 했을 때 그때 분양을 받아서 계약금으로 3년 버틴 사람들이 가장 큰 효율성을 보였어요. 그때 서울로 진입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살인적인 서울 집값을 가지고 혹시라도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부동산 정책을 이제 꾸준하게 지금 펼쳐내고 있어요. 네. 요거를 저희가 시간 순으로 한번 쭉 보면서 좀 영향을 미쳤던 좀 중요 포인트가 있었던 정책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직전의 상황이 어떻느냐예요. 5.10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네. 2022년이잖아요. 네. 중반이거든요. 네. 그 시점에 이미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아져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안 좋아져 있고 거래가 잘 안 되고 네. 또 거래량이 급격히 빠져서 예전과 달리 뭐 거래량이 거의 뭐 IMF나 금융위기 수준이다 이런 말이 나올 때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집값이 올라가지 말라고 막 규제를 했는데 예상과 달리 너무 심각해요. 그러면 완화를 할까요? 강화를 할까요? 계속. 잘 됐다. 계속 강화해야지.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직전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제일 맨 처음에 한 부분들을 가지고는 일단 지금 죽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사람들을 누구를 해결해 줄 거냐? 다주택자 관련된 부분들을 챙겨준 거죠. 완화를 해준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랬는데도 어쨌든 힘든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겨우 이제 숨이 껄떡껄떡하니까 인공호흡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네. 잠시 살 것 같아. 네. 내버려 둬야죠. 내버려 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면 그래도 누가 사야 되잖아요. 네. 사야 되는데 그럼 누가 사지? 다주택자들 조금 이제 40대 이런 사람들 지금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이것들을 매수할 수 있는 세력들 이분들은 결국에는 신혼부부들이거나 네, 생애 최초예요. 네, 생애 최초. 네, 그런 것들이 그 다음 정책에서 나온 거죠.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많은 분들이 정책을 보면서 이 정책이 딱 A라는 정책이 몇 월 며칠에 발표됐다. 그러면 이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어요.
상승장에 우리가 투자에 거의 뭐 정신이 없는 상황에 풍선 효과나 그런 게 만들어지는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걸 풀기 위해서 나오는 정책들은요. 위축된 상황을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하나가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책이 하나 둘씩 쌓여가면서 먼저 나뭇가지 올려놓고 성냥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불 피해서 불을 쬐면 그때 따뜻해진다. 이렇게 하는 정책이 여러 개가 합쳐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그래도 안 움직이네 라면서 나왔던 대책이 올 1월 3일 날 나왔던 13 부동산 대책이죠. 네. 이러면서 뭐를 했느냐. 강남 3구하고 용산구, 그러니까 강남 4구라고 보통 표현을 했던 네. 얘네들을 보고 모든 것을 풀었잖아요. 네. 모든 것을 풀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반등장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된 게 일단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아직까지 해결 안 되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지? 일단 규제됐던 것들을 풀어줘야지. 그래서 나왔던 대책을 보게 되면 중도금 대출 기준 전면 폐지, 무순위 청약 조건 완화, 뭐 1주택자 뭐 청약 당첨, 기존 주택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자, 이거를 보면서 무슨 느낌이 딱 오냐면, 아, 청약 시장을 풀어주네.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아, 이게 제대로 완성된다면 올 상반기나 올 하반기에 시장이 살아났을 때는 청약 시장이 활성화 되겠구나라는 게 여기서 예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가장 또 최근에 발표된 또 정책 가운데 신생아 특공에 대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27조 대출을 풀고 금리는 1.6%, 최대 5억 대출 가능. 여기에 출산 시 이자율을 또 깎아주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도면 정부가 지금 부동산 완화 전략을 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또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요. 약간 박탈감이 있는 시기에 항상 만들어져요. 집값이 비싼 상황이라서 네. 항상 박탈 심리가 되게 커질 때 왜냐하면 이분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거든요.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게끔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만드는 게 특례보금자리인데 특례보금자리가 또다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특례보금자리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또 뭐 내년에 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라지면 이 대상을 상대로 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다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들을 무언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젊은이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젊은 분들을 상대로 하는 주거사다리를 없애버려선 절대 안 되는 게 정부라고 봐요. 그런 상태에서 약간 투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를 없앴지만 네. 이것들을 없애게 되면 젊은 분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무언가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시기에는 젊은 분들을 위한 대책이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네. 근데 이번에는 신생아 특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두 번째로 제가 재밌는 느낌이 뭐냐면 최대 5억 대출이에요. 저는 타겟이 있다라고 좀 느낌이 와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네.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10억이 넘는 상황이 돼버렸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신생아 특공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5억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 돈 5억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돈 5억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다라고 없죠. 봐야 되겠죠. 네, 네,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가야 될 곳들은 서울의 소형이거나 수도권에 네.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의 집값들이 올라갔고 나머지 지역들이 올라갔다라고 말하기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서울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경기도 가격이 또다시 이제 위가 무너지게 되면 하방도 무너지는 상황인데 하방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 부장님은 하나의 정책이 나왔는데 그걸 이 관점에서도 보고 금액이 저도 이 5억까지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수도권 가격을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도로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에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이 올라간 건 좋은데 네. 다시 조금 주춤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문제는 서울은 그래도 수요가 더 많죠. 경기도가 수요가 훨씬 더 없어요. 근데 얘가 무너지면 위가 무너지면 밑에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어느 정도 실제로 지금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자금도 주면서 받쳐주는 역할 그것들이 이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흔히 말하는 폭락 이런 것들을 막는 현상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부동산의 부정적인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부동산은 폭락해야 돼. 뭐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이런 정부의 대책들이 항상
하방을 받쳐주면서 네. 가격 하락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괜히 이것 때문에 주저하시기보다는 이 특공이 나한테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것들을 노려서 나름대로 본인이 거주하고 출퇴근하기 괜찮은 지역들을 그렇죠. 사주시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켜보세요. 네. 옆에는 분명히 또 전세값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렇죠. 또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부령님의 또 과거 경험 이야기도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직장인으로서 또 투자를 또 하셨잖아요. 네네. 그 시절 얘기를 잠깐 돌이켜보면 월급을 한 어느 정도 받던 시절에 그 집값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셨던 거예요? 제가 네. 입사했을 때가 97년이에요. 들어갔을 때 제 월급이, 그러니까 연봉이 네. 2천만 원대 중반이었어요. 2천만 원대 중반. 예, 중반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당시에 저는 세금이 그렇게 많이 뛰는 줄 몰랐어요. 왜요? 이래저래 세금 띄고 나니까 어떤 달 같은 경우는 69만 원인가 68만 원인가 되는 거예요. 월급이요? 네, 월급이. 나름대로 대기업이었는데. 어머. 저는 월급을 많이 받는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어떤 달 딱 받았는데 빵꾸가 날 상황이 그랬던 기억이 있었죠. 그러면 사실 대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을 다니셨던 분들은 정말 월급이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요즘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 마통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네. 마통이라고 해서 몇천만 원씩은 네. 가지고 계시잖아요. 비상금처럼 활용할 네, 할 수 수 있는 있는. 마통. 네. 제가 그 당시 삼성을 다닌다라고 해서 당시에 신한은행에서 마통을 열어준 게 3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못 받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당시에. 그렇게 딱 말씀해 주시니까 네.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가 가늠이 되는데 그러면 그 시점에 투자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월급쟁이 그 시절에? 그렇죠. 당시에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돈은 없고 네. 그래서 저보다 먼저 세상에 진입한 세대들 되게 부러웠고 되게 비난했던 것 같아요. 저것들은 세상 좋을 때 들어가서 회사도 몇 개씩 취직되고 막 그러던 시기에 들어가가지고 네. 또 집값 오를 때 뭐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나는 이제 와서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와 이건 아닌 거죠.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도대체 나는 뭔 잘못을 타고났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어느 시대에나 그런 건 반복이 되는군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해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역대로 봐서 젊은이들한테 쌌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만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만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선을 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또 넘어와요. 나름대로 또 뭐 약간 아끼고 또 뭐 대출도 받고 이자도 갚아가면서 그리고 20년이다 보니까 최악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또 넘어오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살 이유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뒤늦게 이제 와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그 당시에 98년에 집을 처음 샀을 때가 네. 그때 서울에 빌라 반지하 살고 있었어요. 네. 반지하 살고 있으니까 저의 소원은 햇빛 쬐는 거였거든요. 당시에. 반지하에는 빛이 안 들어오니까. 네, 빛이 안 들어오니까 햇빛 쬐는 거고 두 번째 소원이 따뜻한 목욕탕에 들어가고 싶다. 그 반지하 빌라의 화장실은 우풍이 셌어요. 아휴 춥죠. 네. 욕조는 당연히 없고요. 네, 당연히 아시죠?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음 같은 경우는 30-40평에 살고 싶었지만 집값이 비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했던 게 경기도에 있는 그 당시 이제 중동 신도시 이 젊은 느낌의 가오가 있어서 신도시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도 운이 좋았던 게 그때 IMF가 터진 직후였거든요.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아, 그 시절에. 네,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그때 제가 1억 가까운 돈을 주고 24평 아파트를 샀었었죠. 와, 대출 엄청나게 끼고 엄청 대출을 또 많이 끼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도장 찍고 대출금이 입금되고 잔금 치르는 날 제가 무슨 생각을 첫 번째 뜨게 기억나냐면 난 이제 노예가 되었구나. 아, 똑같네요. 그 생각을 네. 했던 게 기억에 나요. 난 죽을 때까지 이거 갚아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 버린 건데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다 똑같았을 거라고.
결국 이 좋은 타이밍을 잡고 싶은 분들께 우리 부령님께서는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고 계신데 내 집 마련 좀 잘하고 싶어요. 저도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께 좀 조언 한마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집을 마련하고 여기서 자산으로서 돈을 번다는 것들은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 앞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앞서 나가는 사람들 되려면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은 맞다 틀리다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뭔가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번개 형식으로 해서 어떤 분들하고 술자리를 했어요. 바로 어제였는데 이 녹화는 어제였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똑같은 걸 느꼈어요. 무엇을 느꼈느냐? 그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실패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만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이것만 그냥 딱 그것만 찝어달라는 그렇게 거죠.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A가 좋아 라고 하면 A를 사겠죠? 근데 만약 저는 그래도 마음이 착해서 좋은 말을 해줬다고 쳐요. 사기꾼을 만나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좋은 타이밍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돈 다 날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찾기 위해서는 내가 실패했거나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그게 왜 잘못되는지를 좀 찾아라. 그거부터 찾고 난 다음에 이미 일 벌려놓은 사람들은 어차피 잘 안 팔려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거 팔릴 때까지 노력은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거 안 팔려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걸 사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야 다음에 안 살 거 아니에요. 최소한 다음번에 살 때는 이 경험이 베이스가 돼서 다음에 이런 행동을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그분의 실력이 일취월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말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가장 좋은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대원칙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올라가기 직전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좋은 타이밍은요. 남들이 안 들어와서 이전보다 가격이 낮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좋은 타이밍이라는 게 내가 사자마자 막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제가 투자를 오랫동안 했다라고 떠들어대고는 있지만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좋은 타이밍이 올 때까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를 봤더니 사람들의 심리가 떠나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을 때 그 시점 대비. 그러면은요, 이분들은 절대 시간만 기다릴 줄 알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다 시간을 플러스 시키면 그다음부터 나의 그 어떤 보유 자산과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지 떨어지지를 않거든요. 난 저평가되어 있는 걸 골랐으니까.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누군가는 이때 이 물건을 비싼 가격에 잡거든요. 떨어져도 난 여기 잡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정에서 돈이 생기거나 하면 또 다른 것들을 똑같이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집은 무조건 사야 된다. 사고 난 다음에 겪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겠지만 그 경험들에 대해선 일종의 그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저한테도 물어보실 수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타이밍은 절대로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게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그거부터 기억해라.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게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사기칠 수 있다면 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부령님께서 정말 강의와 그리고 책도 출간을 하셨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인사이트를 나눠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을. 저는 부동산 투자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부동산 얘기만 하면 너무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투기꾼. 그래서 이 시장에 그런 사람만 있다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강의는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행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들을 뒤늦게 조금 보람이 있어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거창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시다 보니까 직장인 생활과 이 투자자로서의 삶을 병행을 하셨어요. 그것도 꽤 오랜 기간 쭉 이렇게 또 병행을 하시다가 결국 이제 한 20년간의 또 직장 생활을 정리를 하셨는데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정리하신 또 배경이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회사에서 잘렸죠.
당황하셨어요?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네.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본인의 실력을 키워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네. 거거든요. 네. 아마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또는 내가 어떻게 되나 고민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력을 키우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회사에서 잘 되면 임원이 되고 사장이 그렇죠. 되는 건데 저는 사장이 되거나 임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좋아했고 재미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에 뭔가 공부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글 쓰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꾸준히 해왔던 것 같거든요. 맨 처음엔 제 실력을 키우려고 했는데 나중엔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실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고 책도 쓰게 되고 네. 이러니까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회사가 밉다거나 이러는 건 없어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던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큰 피해 회사에다 피해를 입힌 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꾸준히 노력해서 그리고 나올 수 있게끔 됐던 거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했던 게 맞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 보면 진짜 철없는 분들 많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회사에서도 열심히 못하면서 나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본성은 못 바꾼다. 그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서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와서도 지금 충분히 그 나름대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하시는데 주변에도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 일을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예 그냥 놔버리시는군요. 그러니까 왜냐면 난 밖에서 이거 할 사람이니까 이런 분들도 있는 것 네, 같고 네. 그런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나와서 전업 투자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네. 회사 내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밖에서 과연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그게 가능하다면 몰라도 회사 내에서 시간 쪼개가면서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노력하신 다음에 나오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